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황제께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황궁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제천의식을 거행하던 이 황궁우의 외부의 모습입니다. 3층 건물은 천지인을 나타내고 광화문처럼 3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이외에 다른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의 아기자기한 정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치 살아서 꿈틀대는 듯한 천정의 용문이, 이런 모습들은 조선시대 건축미의 백미라 하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 전통 양식의 여러 무늬를 아주 치밀하게 배치하고 있고, 화려한 색채는 보면 볼수록 감탄을 자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상단부의 금으로 만드는 용은 파리나 혹은 러시아의 궁전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조성되어 있는 3개의 돌북은 조선왕조 역대왕의 공적을 새겨서 하늘의 북소리로 고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선시대의 훌륭했던 건축물이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조선철도 호텔을 건설하면서 많은 부분이 철거되었고, 돌북에는 선대 임금님들의 공적을 새기려고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맞아 미완성 형태로 남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역사 또한 큰 수모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변천 과정을 오늘부터 앞으로 2회에 거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기준은 초, 중 등 학교의 교과 과정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 즉 MZ시대와 70대에서 90대의 노년층은 우리 역사, 특히 고조선을 놓고서 대화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이는 시대별로 역사 교육이 달랐기 때문인데, 그 과정을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했던 7차례의 교과 과정과 그 이후의 변천 과정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건국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학부 편집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역사 교육을 위해서 편찬한 교과서가 있는데, 조선 역대사략이라고 하죠. 이 책에 따르면 조선의 역사는 기원전 3734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검이 있어서 태백산 단목 아래로 내려왔으므로 나라의 백성들이 받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니 호를 단군이라 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기원전 3734년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2333년에 비해서 무려 1401년이나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고조선은 처음부터 평양에 도읍했다가 뒤에 백악으로 천도했다 하면서, 태백산은 지금의 영변의 묘향산이고 백악은 지금의 구월산이라 하는 토를 달고 있죠. 이것은 아마도 대한제국 시절에 고조선의 역사적 강역마저 당대의 영토, 즉 한반도에 두려고 했었던 의도가 엿보입니다. 당시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증보문헌 비고는
1903년에서 1907년까지 중수에서 고종황제에게 바친 250권 95책으로 구성된 대작입니다. 이 책은 영조 때에 편찬한 동국문헌 비고를 참조해서 개화기 이후의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보충한 것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1895년 교육행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청인 학부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는 국민소학 독본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 교과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교과서는 우리의 역사와 인물, 근대 생활과 지식, 서양 도시의 역사, 그리고 위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명의 수용과 외세 침략으로 복잡했었던 당시에 자주독립과 주권수호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엿보이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국민소학독본 이후 조선 역사와 조선 역대 사략 등이 잇따라 편찬되어서 계몽 시기에 중요한 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집략이라는 우리 민족을 부정하는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 교과서라 해도 전문서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책은 일본의 입김이 들어가서 단군의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단군을 부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단군을 임금왕자를 쓰는 왕이나 황제라는 제자가 아닌 주인 주자로 한참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하야시, 일본 사람이죠. 하야시가 쓴 조선사를 기준으로 임나일본서를 그대로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태경인데 당시 학부에서는 최고의 역사학자로 손꼽혔지만 1905년 을사늑약이 이뤄지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쇄신하는 대동역사략이라는 책이 1906년 대한국민교육회에서 나옵니다. 이 책은 위만과 한사군을 상고사에서 아예 제해버렸고 일본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 또한 없앤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동역사략 7권은 민족사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민족 주체성 때문에 1910년 일제의 민족의식 말살 정책에 따라서 금서로 지정되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민족사학의 순환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 이외에도 학부에서 편찬한 역사책은 조선역사, 동국역사략, 대한역대사략, 동국사략, 동사침략, 대동역사, 대동역사략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과서들은 학교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관보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광고를 널리 해서 많이 읽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애국심을 구축시키고 민족 정신을 선양하는 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학부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더 이상 편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이나 학회 또는 애국단체에서 다수의 교과서를 간행했습니다. 하지만 곧 교과서 검정제도에 의해서 이런 종류의 책들은 모두 통감부에 압수되거나 금서로 묶이는 안타까움을 더했죠. 그리고 을사늑약에 따라서 1906년 초에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통감부의 교육정책은 한국의 식민자를 추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억압했습니다. 따라서 민족사학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한편 역사교육의 내용도 감시가 아주 심했습니다. 또한 학교령을 개정한 이후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는 출간되기 전에 내부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 했고, 교과용 도서는 다시 학부의 검인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한일 협약도의 만평인데요. 을사늑약을 묘사한 만평인데 일본군이 칼로 고종을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일 협약도라는 협자가 협력할 협자가 아닌 위협한다는 협자입니다. 그래서 위협적으로 한일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풍자하고 있죠. 또 오른쪽의 사진은 을사조약 당시 경운군 대안문 앞에서 항의하는 조선인과 이에 대치하는 일본군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을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이 사진은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관장하던 장학원을 일본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 이왕직 아악부라고 아주 이름조차 격하시켜버렸고, 그나마도 일본인들의 여흥거리로 남겼으며 인원도 아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 문화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나운교의 아리랑이 출연합니다. 그 영화 주제가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어린이용 심상소학교 보충교재에서 고대 조선반도는 북부조선과 남부조선 그리고 고대 이산교류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쳤습니다. 아주 고조선을 난도질을 해서 이것저것에다 갖다 붙여버린 것이죠. 아마도 이런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다니셨을 것이니 대체로 연세가 90 이상 되셨을 것입니다. 이 교과서에는 고대 조선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 불렀고, 근데 이 조선에 기자가 들어와서 왕이 되었다고 가리켜서 중국의 식민지였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했었던 것입니다. 한편 남부조선은 한이라는 종족이 살았었는데, 그때 일본의 천황의 시조였었던 천조 대신의 동생 소전명존이 그의 아들과 함께 조선에 온 적이 있다라고 해서 일본의 조선 지배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단초를 깔아놨던 것입니다. 또 숭신천황 때 가라국은 처음으로 사신을 일본 조정에게 보냈고, 수인천황 때는 신라의 왕자 천일창이 일본이 좋아서 일본으로 귀화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제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자 지체 없이 민족사관을 주도하는 기관, 즉 조선사 편수회를 만듭니다. 조선사 편수회는 우두머리가 일본 천황이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이지만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이었습니다. 정무총감은 조선 총독을 보좌하면서 한국 지배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조선 통치의 제2인자였었죠. 그 외에 조선사 편수회의 기구로는 정무총감 바로 밑에 이완용, 권중현, 박영호 등 조선의 매국노들을 고문으로 앉혀서 마치 조선인이 이 기관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그의 앞잡이들로 구성된 위원, 촉탁 등이 바로 조선사 편수회의 실무를 보았던 사람들이죠. 자, 지금 보시는 건물은 조선총독부 건물입니다. 1926년에 완성되었는데요. 이 건물 안에 조선사 편수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조선사 37권의 제작 과정에서도 일본인 위원과 한국인 위원 사이에 고조선을 삭제했다든지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배제했다 하는 문제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기본적으로 설정한 의도를 거스릴 수는 없었죠. 이들이 만든
조선사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선민족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계속 받아왔지만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남을 침범하지 않았던 아주 착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침입을 하면 그저 당하고만 있는 아주 순에 빠진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조선의 강역이 저 몽골 북방의 바이카로스로부터 시작했다라든지 고구려가 요소를 점령했다면 헛소리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또 백제가 오늘날 요소와 양자강 이남 그리고 일본의 관서지방까지 빼앗아 다스렸다 하면 환빠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발해가 당나라의 산동성을 습격했고 고려가 달아나는 원나라를 추격해서 만주 땅을 빼앗았으며 이성계가 오녀산성까지 쳐들어갔었다. 또 조선의 세종 때 육진 정벌을 하면서 두만강 이북에서 아주 대승을 거뒀다 라고 하면 논란과 함께 에이 설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보이고 등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힘이 있을 때는 다른 나라를 치고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지 어찌 항상 지고만 살겠습니까? 외세가 침입했을 때 우리가 승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외침에 대응했으며 일제 당시에도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해왔고 임시정부를 운영한 일은 외침에 대한 대항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조작된 식민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제는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식민사관의 방해가 되는 조선 땅에 남아있는 역사서였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조선의 역사를 모두 수집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대대로 내려오던 역사서를 내놨을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죠. 강한 놈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밖에. 이렇게 모은 조선의 역사서를 조선사 편수에는 엄선해서 100여 권의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은 일본 천황가 도서관으로 가져갔고 나머지 20여만 권은 미신타파다 하는 이유로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 미신타파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역사가 거의 신화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을 미신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신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치고 신화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북구 신화, 인도, 중국의 신화 등 모두 신화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군만 미신이라 했었죠. 미신은 오히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일본 천황의 선조라는 천조 대신을 둔 신궁과 신사를 짓고 그것을 참배하도록 강요한 일제야말로 미신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사진은 서울역 부근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지금 여기 저 건물이 옛날 건물입니다. 서울역에서 남산까지의 거리가 꽤 되죠. 그런데도 이렇게 가깝게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엄청나게 넓게 그리고 높게 이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에 신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참배를 강요를 했었던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 역사서를 불살랐으니 우리는 다시 국사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선사 편서에는 조선사라는 제목의 식민사관으로 점철된
37권의 방대한 책을 완간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가르쳤습니다. 한편 이 식민사관은 20세기 말에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활용이 돼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강좌는 한국 문화와 한국 음악에 얽혀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전제로 진행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